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시청자분들 만나 뵙는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는 절대 만우절과 관계없이 진실된 내용들만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융 전문가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아입니다. 요즘 벚꽃들이 만발하는데요. 저도 벚꽃만큼 신선하고 상큼한 꽃하를 사용한 보험 전문가 조성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만우절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쭤봤더니 인사말을 이미 만우절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우절로 치면은 20대입니다라고 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네. 20대보다는 30대 더 넓은 견해로 좋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오전 중에 또 정리 조회를 하면서 듣고 왔는데 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오늘도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311, 335 그리고 또 뭐 면책 기간이 없어지는 상품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 시청자님이 다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잡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험계의 내비게이션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김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여러 담당자분들, 그리고 여러 설계사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루셨던 주제들인데 어느 정도 보장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지 보장 분석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4가지 이유 정도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도 필요성에 대해서 몰라서 보장 분석을 하지 않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장점과 단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다는 내용인데, 왜 내 보험의 보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필드에서 왕성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월 평균 만나 뵙는 고객분들 100분 정도로 이제 가정했을 때 정확히 대답해 주시는 분들 약 5분 정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2019년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대 분들 평균 보험료는 약 42만 5천 원, 50대 45만 5천 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책정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평균 보험료가 아닌 최소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월 20만 원만 잡아보고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1년이면 240만 원이죠. 그런데 보통 저희는 보험료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제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품은 약 2,400만 원 또는 4,800만 원 정도에 되는 이제 상품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금액대의 중고차나 또는 신차들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또는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에서 이제 비교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허나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보험을 가입하신 100명 중에서 본인의 보험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5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처음에는 보험료가 한 10만 원 선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보험료가 많이 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네. 내 보험 상품에 대해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 주제의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 2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입니다.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한 이유,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이 2가지의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견해는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나쁜 보험은 없다입니다. 여러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진단비, 후유장애, 수술비, 간병비, 입원비 등등등 여러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보험이고요. 허나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전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 어떤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분께서는 3대 질환비가 또는 어떤 분께서는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등등 다 제각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네, 실제 상담 사례 중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셨고요. 여느 해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았더니 암 진단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을 그때 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진단금은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암, 보장만 들어가 있었던 경우 또 병원에서 수술은 필요 없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진행을 한다라는 가정했을 때에 이제 표적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이런 특약들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었었고요. 또 다른 사례를 준비하면 고객분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장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운전자 보험의 기능인 형사사고 때의 법률 비용을 담당하는 보장담보가 아니라 상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건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은 상해를 위주로 하는 상해 보험이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보험을 살펴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보험을 준비했을 때 이유, 그 목적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됐을 때 오히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목적을 잊어버리신 분들은 보장 분석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3번째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거나 또는 숨은 보험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이 숨은 보험금이란 단어를 인용해서 뉴스라든지 신문, 많은 매개체에서 수없이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8월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은 약 12조가 넘어갑니다.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보험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영리 기업입니다. 알아서 챙겨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저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판단의 근거는 예를 들면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에 청구하지 못하고 잊어먹었던 부분, 그렇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부분,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내가 챙기지 못해 3년이란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셔야 되고 분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진표는 저도 현장에서 보장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작성을 부탁드리는 표인데요. 보장 분석 전문가가 보장 분석을 진행할 당시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때 이 문진표에 해당이 되었고 보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청구를 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드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문진표를 훑어보면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문항에 해당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지고 계신 치아 보험만 청구를 하고 이제 많은 경우가 많죠. 허나 보장 분석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치아가 깨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아 파절, 저희가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당시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역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건강검진 때 용종을 제거하셨거나 후유장애 부분이 가장 큰 범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일부분의 예만 들어드린 것인데 저 역시도 현장에서 이렇게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플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다음에도 어디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청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면 보장을 확인을 하면서 또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보장 분석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또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유고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입니다. 앞선 주제에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모든 보험들을 내가 다 준비하기는 힘들죠. 암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등 많은 보장 범위도 넓게 그리고 보험금도 많이 받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보험료를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낼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항목들 중에서 보험료도 월 가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다달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과 또 타협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 지출이 월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안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가입하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가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 내가 생각하는 알맞는 보장으로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그 후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싶은 보험을 추가해야 할지 또는 말아야 할지 혹은 어떤 보험을 차선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실손과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등등 또는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30만 원에 내가 원하는 보험, 즉 암 진단금은 이미 1억 정도 가입을 해서 충분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치매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 5만 원 정도의 납부할 여력이 있으니 간병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해볼까?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원래 40만 원 정도 납입하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죠. 이때 보장 분석을 통해 내가 보험을 넣는 궁극적인 목적성에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분석을 꼭 해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장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보장 안에 내가 미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가지고 있는 보장 보험들이 잘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요 정도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 전문가님과 함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보험을 준비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장 분석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조성화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기 바이러스는 콜록콜록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되었어요 라는 말을 쓰는데 암 앞에서는 결코 완치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종양소실, 완치가 되었다고 의사 입에서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느닷없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재발되지 말라고 해도 또 재발되고 합니다. 이왕 다 나았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암 저런 암 또 그런 암이 생기고 또 생기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나는 존재를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초로 암에 걸렸습니다. 이걸 원발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암은 피의 흐름에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췌장에다가 암을 뿌리면 췌장에다가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에도 암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또 전이 되었다고 하면 전이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히나 췌장은 워낙 장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 장기랑 오밀조밀 모였기 때문에 주변까지 다 오염시키고 마는 겁니다. 전이암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암이 있었던 곳에 또 암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잔존암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있었던 그 암, 의사 선생님이 이 암이 다 나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어느 날 재발을 했습니다. 이걸 재발암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암이라는 것은 최초암에서 끝나지 않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잔존암에서 또 암에 한 번 걸리면 평생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전 실비도 있고 암보험도 몇 개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면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에 1명, 36.3%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6.3%가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은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암에 한 번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완치가 좀 힘들다라고 하죠. 뭐 전이암, 잔존암, 재활암 등등 완치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을 치료할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치료비잖아요. 치료비가 네. 어느 정도나 들까요? 과연 지금 가시고 있는 암보험만으로 충분할까요?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이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 1인 유방암도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암에 걸리면은 과연 치료비만 보장이 된다고 치료비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치료비보다 더 큰 문제는 암 환자 중에
16%만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머지 84%는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실직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0년 국립암관리사업단 암 환자 680명을 대상으로 암 치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약 76.5%가 암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점만 봐도 암 치료만 충분하면 치료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바로 치료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점이죠. 만약에 정작 암 환자 중에서 암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고작 45%라는 보험개발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암 상품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정말 많은 돈이 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유의할 만한 사항들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암 상품을 가입을 하고 또 알아보시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시려고 해도 무엇부터 알아봐야 될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지 어렵다고도 합니다. 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수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입자로 볼 때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기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 낭패도 보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가입자에게 꼭 맞는 맞춤 상품이나 그리고 맞춤형 설계를 하신다면 정확히 상품도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을 준비할 때 유의할 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우선 암보험에서는 암을 크게 일반암과 일반암이 아닌 암으로 구분을 하고요. 일반암이 아닌 암은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유사암 또는 소외감이라고 불립니다. 유사암 또는 소외감은 일반암에 비해서 보험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네.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넓은 암보험이 좋습니다. 유사암 또는 소외감이라는 용어는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다른 범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 암보험 중에는 여성 유방암, 전립선암,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방광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암들을 일반암에서 제외해서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암들은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또한 소외감은 손해보험에서만 따로 분류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암보험과 갱신형 암보험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암보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가입 당시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갱신형 암보험도 가입도 괜찮습니다. 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에도 최초 만기의 장단점을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최초 만기가 짧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 반면에 주기는 빨리 다가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암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등등 보장 범위가 나뉘니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암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기간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이 개시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암보험은 일반암 면책기간은 90일이고요. 암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유사암에는 면책기간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1년 혹은 2년에서 감액 50%를 해서 지급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일반암의 감액기간이 당연히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는 암보험이 유리합니다. 일반암에 대한 면책간 90일은 거의 예외로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상품별로 차이는 없지만은 감액 기간은 보험사 그리고 상품 판매 시기에 따라 감액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180일의 감액 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하니 이 부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담보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대 1억 이상 지출되는 치료법도 많아졌기 때문에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를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등장하였는데요. 이 표와 같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진단비보다 경제적인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고 암 수술비, 항암 수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인 네. 주요 암보험 치료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성아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에는 암 주요 치료비를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뇌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뇌하고 심장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앞서 김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장 분석에 이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딱 하나만 준비해 놓으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웬만한 암은 다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뇌나 심장 쪽으로 따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좀 좁은 범위의 이제 준비만 해놨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에 이어서 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쪽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암은 사실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혈관 질환 쪽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혈관 질환 쪽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암은 대답은 잘하세요. 그렇죠. 근데 2위는 뭘까요? 글쎄요.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네. 제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심장 질환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렇게 10위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심장이랑 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막상 저희가 너무 무서워하는 게 암, 나는 암, 치료비, 수술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뇌나 심장은 혈관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암 쪽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뇌나 심장 쪽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심장 질환과 또 뇌혈관 질환 쪽도 사망 원인 2위, 4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심뇌혈관의 대표적인 질환이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좀 조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조기 증상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슴 통증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내려오는 통증 확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 저희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도 팔 통증 같은 거 생기지 않으세요? 좀 팔 저리거나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느꼈던 통증과 살짝 다른 느낌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조 증상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호흡곤란까지 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빠르게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뇌졸중도 저희가 조기 증상이 있는데 일단 얼굴에 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가끔 뭐 마그네슘 부족하면 네. 이렇게 떨리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일단 입술 쪽이나 눈 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증상이 있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팔에 대한 마비가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데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말할 때 가끔 혀가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안구편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좀 심장 쪽에 문제가 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심장 쪽에 대해서 문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 다른 증상이 약간 발현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보험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좋잖아요. 혈관 질환 쪽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뇌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가 보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셔서 많은 범위에 있는 뇌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까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뇌혈관으로 하셔야 됩니다. 백날 천날 말씀을 드려도 네. 암 쪽에서만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뭐 치매 쪽에서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안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어차피 보험료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이왕이면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은 말 그대로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뒷목이 약간 뻐근했고 좀 답답해. 병원에 갔더니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들고 있었던 보험이 뇌출혈이나 뇌졸중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에 되면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가 덜 아플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서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질환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진단비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드라마에서 네. 심장 붙잡고 쓰러진다거나 네. 뭐 갑자기 누가 쓰러졌다니 막 응급실에 실려갔다니 이런 게 다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급성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저희 친척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보험을 조금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3년 동안 중국에 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급성심근경색까지만 준비되어 있으신데 저희 집안이 일단 암에도 위험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혈관 질환 쪽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친척 오빠도 제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도 일단 어쨌든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까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아니면 또 이왕이면은 심장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만 보장을 해줬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혈관에 연결돼 있는 것만 보장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장이 느리게 뛰거나 빠르게 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장 자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젊으신 분들일수록 저는 심장 질환을 준비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열받으면 심장이 막 빨리 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약간 내가 부정맥일까 싶기도 하기는 한데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내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거나 점검을 받으실 때는 전문가님한테 먼저 저 심장 질환으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래 방송했잖아요.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장 쪽도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혈관이 아닌 심장 자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심장질환 진단비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자체에서 발병하는 그런 질병들도 좀 발병률이 높은 편일까요? 네,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 100%로 따졌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은 55%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부정맥하고 심부전은 44%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거의 차이가 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뭐 허혈성 심장질환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저희가 44%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44%가 발병한다는 비율을 따졌을 때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통계로 봤을 때도 허혈성 이외에 기타 심장으로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니까요.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혈관 질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네, 과거로 조금 많이 돌아가서요. 네. 저희가 2015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일단 심장 수술에 대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요. 2019년에는 3,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2024년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더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계속해서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 쪽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진단비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단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뇌수술비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쪽으로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목적성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또 간병보험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민 전문가님이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저도 상담을 나가면 처음에 이제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먼저 어필을 하죠. 그리고 우리 그 암 보험에 대해 얘기하고 이대 질환 보험에 대해 얘기하고 뭐 진단비 수술비 얘기하는데 지금은 필수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간병비 보험입니다. 네. 자, 간병비 보험은 왜 제가 필수로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만우절이지만은 네. 오늘부로 보험료가 또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만우절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오늘 이제 4월 1일자로 경험 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보험료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은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6년에는 뭐 82.4세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더 늘어난 경영생명표로 모든 보험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 수명인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건강 수명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뭐 80세, 90세까지 사는데 그 내 삶의 기간 동안 사실 이제 병마와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게 기대 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이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간병보험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진짜 필요성을 느끼세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병보험 이제는 꼭 필요해.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녀들한테 또 부담 주기 싫어.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느끼시는데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이 그 가족이 구성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저희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저의 슬하에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학년이 돼서 네. 그래도 좀 철이 많이 들었지만은 네. 예전에 이제 유년기 때는 정말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 입원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놀이터에서 막 떨어졌다고 아이고. 해가지고 막 연락이 오고 해서 불이 나게 뛰어가고 그리고 또 그 가와사키 병이라고 해서 애기들 이제 막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 유아기 때는 이제 입원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장모님이나 그렇죠. 장모님이나 이제 어머님한테 그쵸.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그 애가 아파서 그런데 좀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되냐 막 이런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지금 저희 가족처럼 대개가 다 핵가족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전처럼 고연령자분들만 그 간병이나 요양이나 이런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그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얼마 있지 않은 가정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간병보험이 예전처럼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병비 보험은 나이가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도 필요한 보험이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지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 65세 이전인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어떤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신청자들을 보면은 2013년부터 해가지고 18년까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통계 지표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양 등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이제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 특히 이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이제 그 마비가 된다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받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바로 누군가의 보살핌. 돌봄, 간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2019년 통계까지 봤는데 사실 지금이면 훨씬 더 이게 늘어났을 그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간병 상태가 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의 치료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치료비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로 놓고 봤을 때는 연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적으로만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 2천만 원의 구성을 보면은 예를 들어 직접적인 치료비 이런 것들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2천만 원의 거의 한 60~70%는 다 간병인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그 2천만 원의 비용을 내가 그 간병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간병 기간이
얼마나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빨리 뭐 종결이 되고 완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 치매 같은 질환은 사실은 완치라는 게 없는 질환이고 그러면 간병인을 내가 사용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매년 내가 2천만 원씩 뭐 10년이면은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어떠한 뭐 보험적인 대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암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뭐 이제 핫한 이슈로 키워드가 잡히는 게 간병 파산, 뭐 간병 자살. 안타깝지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에 대한 고통은 나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이제는 진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료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뉘어질까요? 네, 간병인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간병보험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그 시청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전에 준비하셨던 요양 등급 기준의 LTC 간병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버 케어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나는 또 치매 보험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물론 이것들도 간병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서 보장이 되는 보험은 맞아요. 다만 LTC 예전에 준비하셨던 간병보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 등급 기준으로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어떠한 이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5등급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요양 등급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들은 1, 2등급 때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매 보험을 갖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치매란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치매만 보장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치매를 제외한 질병과 상해가 있어가지고 간병이 필요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보험을 준비하신 것도 대단히 훌륭하고 잘 준비를 하셨지만은 보험은 계속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간병보험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간병보험은 크게 이제 뭐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병인을 직접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간병 특약이 있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간병인의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간병비는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네,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간병인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점은 내가 간병인을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간병인 지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일에 15만 원씩 비용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병인 내가 특약은 들어놨는데 굳이 간병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대체로 해가지고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정도씩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은 앞서 그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이랑은 다른 거죠.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그때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요즘은 체증형이라고 해서 그 일당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뭐 10년이 지나면은 뭐 2배로 올라가고 이런 이제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진짜 내가 간병 상황이 왔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전의 간병보험도 좋지만 또 요즘에 나온 간병보험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는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